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면 홍콩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한 외신 보도인데요. 이런 암울한 인구 전망이 이뿐만은 아닙니다. 생활 속 뉴스에선 훨씬 더 피부로 와닿을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위생용품 생산 수입 규모를 집계한 내용을 보면요. 유아용품이던 기저귀 시장의 소비층이 성인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산과 수입량에서 성인용 기저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린이용 기저귀의 2배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소아과들이 줄고 요양원 같은 노인시설이 늘어나는 현상과 비슷한 맥락이죠. 지금의 중장년층들은 집에서 천기저귀를 빨아서 놀던 시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빨랫줄이 비일 틈 없이 아기 천기저귀들이 널리곤 했는데요. 앞으로 30년 후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전락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한 사람의 생애 동안 너무 급변하고 있죠. 집집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빨랫줄에 천기저귀가 바람에 휘날리던 박물관 속의 시간을 떠올려 보니까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실감이 납니다. 7월 2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모기 퇴치용품의 효과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보겠고요. 늘 푸른 지구 시간은 새로운 지질 시대인 인류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사진 한 장으로 나를 표현하고 오늘을 기록하는 포토프레스 세대를 위한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오늘은 중복이죠. 네, 중복답게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뭘 많이 드실까요? 삼계탕이죠. 네, 이 삼계탕은 양계장이 늘어나면서 부자들 사이에서 이걸 넣어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닭이 주 원료고 이게 부재료여서 처음에 게삼탕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번 수해에 큰 피해를 입은 특용작물 중에 하나고요. 6년근을 강조하고 가장 인기죠. 삼계탕에 넣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팩트체크인가요? 모기가 괴롭히는 계절이 또 찾아왔는데요. 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서 경각심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일부 업체는 이런 세태를 파고들어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모기를 쫓아내는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모기 퇴치용품에 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모기 퇴치용품이라면 뿌리는 살충제, 소용돌이 모양의 그 모기향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팩트체크 대상이 이런 건가요? 모기 퇴치기하고 모기 팔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모기 팔찌요? 예. 예.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을 하면 수많은 종류의 초음파 전자 모기 퇴치기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즘 눈에 많이 띄던데요, 이거? 예. 사람이 듣지 못하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초음파 또는 음파를 만들어서 모기를 쫓아낸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전문가분을 취재를 해봤는데요. 고신대 환경학과 이동규 석좌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음파 전자 모기 퇴치기는 초음파를 발사하는 모기 천적인 박쥐를 피하기 위해 모기가 초음파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최소 40년 전부터 판매되어 온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모기는 초음파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 기관이 없으므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예. 지금 갑자기 웃음이 터지는 이유가 예. 40년 전부터 판매돼 왔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은 초음파 말고 음파를 이용한 제품, 이거는 효과가 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2002년, 그러니까 21년 전이죠. 2002년에 초음파를 사용한 초음파 또는 음파를 사용한 모기 퇴치제 제품에 대해서 전자 모기 퇴치제는 거짓 이렇게 판명을 합니다. 초음파를 이용해 해충을 쫓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이에요. 네. 미국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결론이 난 일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초음파, 음파 모기 퇴치기가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야. 일부 제품은 암컷 모기 또는 잠자리 날갯짓 소리 같은 모기가 싫어하는 음파를 내서 모기를 쫓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56종의 모기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모기 종류마다 내는 소리가 다르고 또 생존 기간에 따라서 내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주파수로 모든 모기를 쫓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모기는 필사적으로 흡혈을 시도하기 때문에 흡혈 대상 동물을 감지하면 싫어하는 음파가 있을지라도 흡혈을 시도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 이런 걸로 이 모기의 흡혈 본능을 억제하기는 어렵다. 그 전문가 이 교수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효과가 없는 제품이 팔리고 있는 거네요. 야, 그렇습니다. 예, 충격적입니다, 진짜. 근데 또 학부모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모기 물리지 말라고 팔찌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제품이 네. 팔리고 있고요. 이건 네. 어떤가요? 이 약초 냄새 나는 팔찌를 채워 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모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모기가 안 온다. 이제 이런 원리를 주장을 하는데요. 네.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모기 기피제는 인체에 적용하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식약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심사해서 의약외품으로 등록을 하죠. 근데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팔찌형으로 출시된 제품 중에 모기 기피제로 허가된 의약외품은 없습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기 기피제로 표시해 모기 팔찌를 팔고 있다면 이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각종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기 팔찌는 의약외품이 아니라 공산품입니다. 포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품목 분류가 당향제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향기 맡는 제품이죠. 네. 대부분의 제품이 시트로넬라, 유칼립투스, 이런 천연 식물에서 유래된 향을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는데요. 모기 팔찌나 목걸이 등의 부착형 기피제는 신체 전부를 커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 전문 매체인 컨슈머 리포트는 지난달 23일에 걸러야 할 모기 기피제 4종 이런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네. 천연향, 팔찌, 음파 퇴치기, 향초 이렇게 4가지를 걸러야 할 모기 기피제라고 꼽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모기를 쫓지도 못하는 이런 제품들이 근데 어떻게 모기 팔찌, 모기 퇴치기라는 이름을 달고 팔릴 수 있는 거죠?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죠. 심지어 일부 제품에는 KC 마크가 달려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KC 마크 나라에서 달아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일부 제품은 진짜 KC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 기관에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 놓은 것도 이제 관광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제품을 살펴봐도 이 제품을 사용해서 모기를 얼마나 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 이 실험 결과를 제시하는 제품이 없어요. 다만 이 KC 인증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이 제품과 생산 설비가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사용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모기 퇴치기가 모기를 얼마나 잘 쫓아내는지는 이 KC 인증의 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KC 마크를 달았다는 것은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는 거지 제품이 모기를 쫓는 효과가 있다는 걸 인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게 함정인데요. 예.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모기를 잡는 살충제의 경우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서 제조사가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을 해야 되지만 이 모기 공산품인 모기 퇴치기는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아예 없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효과 없는 물건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속이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범죄 행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품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 제조사, 판매사가 알면서도 소비자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네. 그리고 표시 광고법에 따라서 허위 광고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사업자는 광고한 제품의 효과에 대해서 실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법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근데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해야지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공무원들이 웬만해서 스스로 문제를 잘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수 소비자의 문제 제기가 있거나 사회 문제가 돼야지 가능한 사안인 거죠. 이참에 좀 공정위가 모기 퇴치기와 모기 팔찌 이 허위 광고 실태를 한번 조사했으면 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런 제품이 팔리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미국은 20년 전에 아예 그냥 그 논란을 끝내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당국의 점검이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자님. 집단 소송 이런 거요. 있죠. 예, 왜 그렇게 이건 없을까요? 이 부류의 제품 가격이 대부분 3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죠. 네. 귀찮으니까요. 그 돈 회수하려고 소송에 3만 원 다시 받으려고 돌려달라고 소송에 그냥 돈 날리고 다음에 안 사고 말지 이렇게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제품이나 금전 등을 대가로 받고 후기를 써주는 후기 마케팅 이런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제품들의 후기를 보면 이거 아이에게 채워주니까 안 물리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의 후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업체들은 이 제품이 모기를 얼마나 잘 쫓는지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실험 결과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부 업체 제품에는 세상의 모든 퇴치기가 벌레를 100% 쫓지는 못합니다. 우리 제품은 70 내지 80% 정도 쫓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교묘하네요. 네. 예. 네. 되풀이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 당국의 적극적이고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모기 퇴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의약 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모기 팔찌 이런 건 방향제로 허가된 제품이거든요. 근데 방향제는 향기를 맡는 제품이지 해충을 쫓을 용도로 설계된 제품이 아닙니다. 네. 의약 외품을 구입하신 다음에 사용법을 잘 읽고 그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모기 기피제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서 사용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나이에 따라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모기 기피제에 표시된 사용 대상 연령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기 기피제는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어른이 발라줘야 됩니다. 특히 이 어린이들은 자주 손을 입에 넣거나 눈을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손에는 기피제를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사용 제품을 얼굴에 사용할 때는 흡입하지 않도록 직접 얼굴에 뿌리지 말고 손에 일정량을 뿌려서 눈과 입 주위를 피해서 바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손에 바른 그리고 다음에 예.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먼저 바른 다음에 모기 기피제를 발라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모기 퇴치 용품들의 효과에 대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인류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세금 아닙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최근 지구가 새로운 지질 시대인 인류세에 들어섰다. 인류세의 대표 지층이 선정됐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 인류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남종현 기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류세가 뭔가요? 예,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지질 시대에 살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류는 홀로세에 살고 있습니다. 예, 홀로세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 그러니까 11,700년 동안 1,700년 전에 네. 11,7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현재의 지질 시대를 홀로세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빙하가 중부 유럽하고 미국 동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북쪽으로 물러나고 해수면도 상승하고 동시에 이제 기후가 좋아지면서 농업이 시작되고 인간 문명이 발달하는 거죠. 그 시대를 홀로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 홀로세가 아니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인류 활동 때문에 지구의 물리화학적 시스템이 홀로세의 시대의 어떤 평형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온실가스 농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네. 우리 화석연료가 떼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 질소비료를 그 농업에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토양 성분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숲도 사라지고 해양도 산성화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또 기상이변도 잦아지고 또 많은 생물종이 멸종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전과는 다른 물리학적 시스템이 다른 새로운 지구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인류세의 주장인 거죠. 네. 별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바뀌었다. 네. 그 지질 시대를 보면 왜 표준 화석 이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막 그 책에 많이 나왔던 중생대 암모나이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 인류세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지층의 형태나 배열, 시대,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을 지질학 중에서도 층서학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런 그 층서학자들이 찾는 게 이 국제 표준 층서 구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국제 표준 층서 구역이 뭐냐면 지구적 변화를 어떤 특정 시대의 지구적 변화가 있는데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층을 바로 이제 국제 표준 층서 구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지층에 새로운 지질 시대가 시작됐다 하는 지점에다가 바로 이제 황금못, 그러니까 그 황금색 못을 박는 것 같은 명판이 있어요. 네, 그걸 네. 박는다고 그래가지고 골든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인류세가 새로운 지질 시대가 됐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국제 표준 층서 구역 그리고 그 인류세의 대표 물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이곳이 바로 인류세의 특징을 보여준다 하면서 12곳의 후보를 제안을 했어요. 네. 일본 데프만의 해저 태적층이라든지 아니면 호주 그 플린더스 산호초, 남극 반도의 빙하 코어 이런 것들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표준화석 하면은 삼엽충,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간 암석이나 물리적 지층을 상상을 하는데요. 네네. 최근 들어서는 그냥 다양한 물리화학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만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화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제 표준 층서구역 그리고 주요 마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플루토늄의 농도 변화를 보여주는 태적층이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빙하의 얼음 기둥 같은 것도 이를테면 표준 층서구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세의 대표 지층이 결국에는 12곳 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된 건가요, 근데? 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크로포드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호수는 지구의 여러 물질이 차곡차곡 해마다 쌓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제 표준 층서구역으로 그 층서학자들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네. 토론토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 아주 작은 호수인데요. 면적은 작고 깊이는 깊어가지고 호수 아래하고 윗물이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동식물의 간섭 없이 이 퇴적물이 섞이는데 인류가 지구 기후와 환경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새로운 지질 시대가 시작됐음을 이 호수 퇴적층이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그 호수 퇴적층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이 호수를 연구한 여러 학자들과 그리고 인류세 실무 그룹의 자료를 보면은 호수 밑바닥에 인간 활동이 차곡차곡 매년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네. 원주민의 농업 활동으로 호수물에 부영향화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딱
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또 그 뒤에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주변에다가 대규모 제재소를 운영하고 벌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딱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그 서부 지역에서, 미국 서부 지역에서 엄청난 그 모래 폭풍이 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퇴적층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가장 그 인류 활동이 예리하게 기록된 게 1950년대라고 합니다. 1950년대 어떤 것들이 네. 기록돼 있을까요? 예, 그간 자연에 없던 인공 물질들이 1950년대를 기점으로 급상승했다고 해요. 이를테면 핵실험이나 원전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이 갑자기 확 늘어난 거죠. 1950년대부터. 왜냐하면 그때 그 핵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대기 중 핵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플루토늄이 원래는 자연에서는 아주 미량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핵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플루토늄 수치가 전례 없이 급등합니다. 근데 특히 크로포드 호수에서는 아주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 이 플루토늄의 존재가 인류가 지구에 아주 독특한 지문을 남길 정도로 지배적 세력이 된 시기, 그러니까 인류세를 보여주는 뚜렷한 지표라. 아, 플루토늄.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물질은 없었나요? 예, 그 SCP라고 불리는 구형 탄소 입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동그란 어떤 그 탄소의 아주 작은 미세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물질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아주 고온에서 태울 때,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태울 때만 배출되는 아주 작은 물질입니다. 네네. 이 구형 탄소 입자는 남극, 북극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검출이 되는데 특히 크로포드 호수에서 1950년대 들어서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화석 연료 그리고 핵실험의 증거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건데 인간 활동에 의한 물질이 급증하는 거네요,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그 학자들은 인류세 시점을 1950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1950년대는 인류 활동이 폭발한 대가속기가 시작된 시기인데요. 마치 우리가 그 자동차에서 엑셀을 밟듯이 네. 인류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인류세 논의 초기에는 그 산업혁명이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산업혁명부터 인류활동이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1950년도에 급증했다. 그래가지고 그 대가속기 1950년대를 인류세 시점으로 보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뭐 온실가스 농도나 해양산성화, 토지개간 뭐 이런 지구 시스템 지표가 1950년대를 기점으로 확 늘어나고 네. 마찬가지로 뭐 인구, 도시 인구, 뭐 대형 댐의 수, 에너지 사용량 이런 사회경제적 지표도 1950년대를 기점으로 확 늘어납니다. 이 1950년대부터 시작된 대가속기는 사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특징 지어지는 소비자본주의 시대예요. 네. 그리고 공장식 축산 그리고 일상을 점령한 플라스틱, 뭐 인공 방사능 물질이 출현해서 확산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인류세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인류세 자체는 언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 지질학계에 제4기 층서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류세 실무그룹이라는 일종의 그 실무연구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인류세를 공유할지를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캐나다 크로포드 호수를 국제 표준 층서구역으로 보고 또 플루토늄을 주요 마커 일종의 이제 화석으로 보고 네. 그리고 1950년대가 인류세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이 인류세 실무그룹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는 않고요. 이게 하나의 초안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투표에 붙입니다. 제4기 층서위원회라는 곳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60%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고요. 또 국제층서위원회에서 또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통과되면 내년 8월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국제지질학 총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예. 거기서 최종 기준이 되면 우리는 홀로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인류세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로운 지질시대 인류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좀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남종영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리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오늘은 포토프레스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토프레스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네. 무슨 뜻입니까 이거? 네, 포토프레스는 포토와 표현하다는 뜻의 익스프레스의 두 가지 단어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네, 사진으로 내 모든 것을 표현한다. 라는 뜻입니다. 네,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부터 이제 결과물까지가 이제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좀 젊은 세대들을 포토프레스 세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SNS에 또 업로드를 하게 되고 기업들한테는 우리 기업에 관련된 사진을 같이 찍어주는 게 바로 홍보 효과가 되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찍고 싶어하는 공간을 만들고 또 새로운 사진과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뭐 최신 트렌드이긴 하지만 빠르게 또 변화하고 확장하고 있는 이 포토프레스 세대와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야, 근데 이 포토프레스 세대는 그냥 제 생각에는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사진을 즐기시는 것 같은데 이런 포토프레스 세대 덕분에 인기를 얻은 서비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번화가 가면은 요즘 거의 골목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네. 또 팝업 스토어나 행사장 가면은 빠지지 않고 있는 즉석 사진 부스입니다. 그쵸. 포토존 막 이런 거. 네. 네, 예전에 이제 지하철 역사에 있던 증명사진 부스 같은 것도 생각하시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Z세대는 아닌 걸로. 예. 네. 아닙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즉석 사진 부스를 최초로 운영한 그 회사가 뭐 매년 지금 2배씩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놀라지 마세요. 연간 이용자 수가 2,700만 명이 넘어선다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네요. 네. 50%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새로운 뭔가 사진과 관련된 서비스 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매장을 가지고 그 사진 부스들을 이렇게 놔둔 그런 매장뿐만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의 이 포토부스들을 계속 가져다 놓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용실이라던가 혹은 결혼식장에도 이런 포토부스들이 많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괜찮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뭐 결혼식장을 가면은 일단 꾸미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어색함도 없애고 그래서 이렇게 추억을 남기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진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포토부스 업체가 뭐 경쟁력이 있고 이제 매출도 많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뭐 우후죽순으로 이제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끼리도 여러 가지 뭔가 부가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행사에 가면은 기업만의 컬러와 기업의 그 로고들을 프레임에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나 식당에 이렇게 포토부스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수증과 같이 사진을 인화되게 만들어서 그 사진 그대로 인증이 되고 내가 여기에서 이 맛있는 걸 먹었다라는 걸 인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등 사진과 관련된 이 서비스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폴라로이드 메뉴 이런 게 있다는데 이거를 판매해서 더 인기가 많아진 식당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술과 간단한 안주를 판매하는 스탠딩 바인데요. 메뉴 한 켠에 폴라로이드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폴라로이드를 주문하면 직원이 즉석 사진기,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가지고 와서 찍어주고 사진 한 장을 주는 메뉴예요. 와, 세상에. 네, 근데 돈을 받고요. 네, 돈을 받고 이렇게 한 4-5천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해당 매장에 방문한 리뷰에 이 폴라로이드 메뉴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2명이 방문했으면 2개 주문하고 이렇게 하는 등등 새로운 매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특별한 공간에 방문한 순간을 또 사진으로 소장하려는 손님 또 그리고 내가 이 폴라로이드 메뉴를 구매해서 산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매장 벽에 붙여서 인증하는 목적도 있고요. 이제 휴대폰 카메라의 성능이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폴라로이드는 사실 성능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아날로그 감성이 남아 있는 이 사진의 매력을 느껴서 찍는다. 뭐 이런 후기들이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또 뿐만 아니라 얼굴만 찍는 게 아니라요. 그 별다방이라고 하는 네. 곳은 우리가 이제 그 커피를 주문하면 닉네임을 불러주는 네, 서비스가 그쵸.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서울에 그 극장을 컨셉으로 새로 매장을 하나 내면서 닉네임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극장이니까 영화처럼 스크린에 닉네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굉장히 단순한 서비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닉네임 바꾸고 그 매장에 찾아가서 스크린 속에 내 닉네임 찍어서 인증하고 이러는 그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폴라로이드 사진기 하나 또 빔 프로젝터랑 스크린만으로 마케팅 효과를 굉장히 올릴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야, 정말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개인 화보를 찍는 일반인들이 포토부스를 통해서 찍는다던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단순히 그냥 정말 증명사진 찍듯이 포토부스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셀프 사진 스튜디오와 같이 정말 들어봤어요. 스튜디오 컨셉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서 색다른 증명사진도 찍고 바디 프로필, 작가와 함께 바디 프로필을 찍기도 하고요. 이제는 뭐 유명인들이 촬영하는 개인 컨셉 화보, 잡지와 같은 화보들로까지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바디 프로필은 이제 한 3년 전 정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를 해서 벌써 SNS에서 검색만 해봐도 한 480만 개 정도 게시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셀프 스튜디오나 혹은 개인 화보를 찍은 사진들도 120만 개나 벌써 올라와 있어서 예.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뭐 화보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건 이제 방송계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그쵸. 했는데 왜 찍는가 봤더니 평소에 내가 할 수 없는 컨셉들 그리고 사진 작가와 소통을 하면서 뭔가 내가 정말 유명인이 된 듯한 느낌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되게 즐긴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시즌별로 컨셉을 다르게 하거나 뭐 그해 유행을 반영한 스튜디오들이 좀 인기가 있는데 올해에는 동화 속 주인공이나 또 중세 시대의 컨셉을 그래요?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튜디오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또 헤어 메이크업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용실이나 또 관련된 그 전문 메이크업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또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사진 찍고 즐기는 거 정말 많이 보고 느끼는데 요즘. 네.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포토프레스 세대들은 왜 이렇게 사진에 진심인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제가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특별한 사진을 찍는 이 행위 자체가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매일매일 사진을 찍고 남기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이제는 일상에서 사진을 찍는 것, 친구들과 그냥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색다른 컨셉,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사진을 남기려는 니즈도 크고요. 사실 우리가 컨텐츠를 매일매일 접하다 보니까 그 컨텐츠 속에 있는 연예인이나 또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삶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니즈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나를 그 잘 표현할 수 있는 내 성격이나 스타일이 좀 나올 수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그래요? 또 꾸미기도 해요. 네. 그 무채색 배경에 정장을 입고 딱 찍은 증명 제가 딱 사진들은 이건데.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력서 사진에는 그걸 내더라도 별도의 개인 프로필 사진을 또 첨부해서 내가 이렇게 개성 있고 나의 성격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네. 이 포토프레스 세대적의 여러 업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럼 사진과 관련된 어떤 공간이 인기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많은 그 사진과 관련된 것들이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와 좀 관련이 있다라는 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폴라로이드 사진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추억의 사진이라고 하면은 필름 카메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필름을 넣어서 돌려가면서 사진 찍고 인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도 있고요. 근데 휴대폰 어플 중에도 필름 카메라처럼 24장의 사진을 찍고 인화가 될 때까지 72시간을 기다려야만 내 사진첩에 저장이 되는 어플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필름 카메라처럼 그 느낌 받으려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24장 다 찍고 3일까지 기다려야만 내가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인데
네, 수년째 판매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한 이렇게 을지로와 같은 요즘 이제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에 필름 현상소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꼭 방문하는 장소가 됐는데 역시 이제 90년대 컨셉을 그대로 재현을 했다거나 혹은 필름이나 사진들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거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뭐 책도 있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희귀한 필름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이 필름 현상소마다 특징이 있어서 이제 소비자들이 방문해서 오랜 시간 또 보고 즐기는 공간으로 네, 변모를 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도 사진 찍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야, 신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 젊은 10대, 20대 층이 이제 포토프레스 세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세대가 특히 부모님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같은 경험을 한다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네, 사실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포토프레스 세대가 뭔가 특정한 그 연령대를 의미하진 않는 것 같다. 그 바로 정답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도 사실 어릴 때 스티커 사진 찍고 네,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즐겨 했는데 이제 고화질의 디지털 사진이 아니라 아날로그 사진이 유행을 하면서 진짜 이 시대의 젊은 시절을 보냈던 부모님과 공유할 수 있는 또 접점이 생겨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이런 서비스들을 또 같이 이용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바로 90년대 20대를 보냈던 X세대라고 하는 이 40대의 부모님들이 예전을 추억하고 또 10대 자녀들은 유행을 공유하면서 레트로 마케팅도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가족 사진의 촬영 빈도도 늘어나고 그래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할 때 또 이런 휴가철에 사진 촬영 이벤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포토프레스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포토 마케팅을 그러면 도입해보고 싶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사실 뭐 요즘에 이제 막 팝업 스토어 뭐 예쁜 공간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영세업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갑자기 팝업 스토어를 만든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가성비 좋은 아이템들 이런 아이디어들 소개를 많이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꾸준히 유행하고 있는 이 포토부스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카메라 한 대만으로 이벤트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체인 호텔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 이벤트를 열면서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호텔 주변을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호텔 이름과 같이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맞아요. 가성비 좋은 마케팅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을 원하는 대로 출력하는 프린트 포토부스도 유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서비스다 보니까 이거를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마케팅 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도구들을 먼저 한번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민지영 대표님이 여러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잘 참고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인삼이었습니다. 5189님 정답 인삼. 간밤에는 서늘해서 꿀잠 자고 나니까 오늘 하루는 더 힘차게 일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잠이 보약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야,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지금 시간에 이렇게 그 문자를 남길 정도면 굉장히 일찍 주무셨고 잠을 또 잘 잤다고 하니까 부럽습니다. 맞아요. 잠이 보약입니다. 네, 인삼도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꿀잠 자길 바라겠고요. 4165님 정답 인삼. 36년 전 세탁기도 없이 두 아들을 키울 때 아이고 예 장마철에는 천 기저귀 참 말리기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일회용 기저귀는 멀리 다녀올 때 가끔 사용했었고요. 두 아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저 같은 사람이 볼 땐 대단한데 천 기저귀를 매일 이렇게 아이고 네. 어머니인지 아버님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시겠죠, 그죠? 네,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9409님 정답 인삼입니다 보내셨고요. 9909님 정답 인삼. 여름 되면 어머니도 저도 인삼 튀김을 해먹고는 했는데 이번 수해 때문에 인삼값 오르면 살짝 부담될 것 같네요 하셨네. 다들 인삼에 대해서 또 기저귀에 대해서 여러 추억을 갖고 계시는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요. 개인적으로도 알려드리니까요.
네, 문자 연락 오는 거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에도 돌아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가 하루 진행을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